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프로테크를 통한 스마트시티와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맡은 공주대 부동산과의 김재환입니다. 저는 먼저 2021년 국토교통부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있어서 제가 스마트 베뉴 사업에 관련된 연구 책임을 맡은 김재환이고요. 오늘 저하고 함께 총 3차시에 걸쳐가지고선 본 사업에 대한 내용과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부동산 쪽에서 새롭게 성장할 신성장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테크를 함께 접목할 수 있는지 한번 저하고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요. 자, 먼저 목차입니다. 자, 목차는 크게 총 6개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각각의 차시별로 저희가 구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트로 들어가기 앞서 간략한 좀 뭔가 환기를 위해서 뭔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장에서는 스마트 시티와 또 국토 공간에 관련된 그런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에서는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인 리빙랩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흥 같은 리빙랩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전반적인 그런 마무리로서 저하고 함께 각각의 3차 시로 구성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입니다. 자, 보시면은 두 가지의 신문에 기재되었던 그림들이 있어요. 맨 먼저 좌측에 좀 이렇게 누렁색 좀 표지를 보시면은 김용환 화백이 50년 후에 세계라고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후반쯤에 나왔던 그림일 거예요. 그러면 아마 7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거의 아마 거의 오늘날의 세계랑 가깝게 보이겠죠. 그 당시 50년의 미래는 어떨까? 꿈꿨던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먼저 왼쪽에서 보시면은 집은 수륙 공용에 대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배 안에 배가 집의 모양을 갖고 있고 바다를 갈 수 있는 그림들. 자, 보시면은 아마 영국에 있는 런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지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고안 중에서 하나가 배를 가지고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거의 같은 형태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산당은 없어진다. 자, 이거는 이 당시 반공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금과 은은 바닷속으로서 대량으로 캐낼 수 있다. 한때 우리가 보물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아마 2000년도 초반인가요? 그때 했던 그런 펀드들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담배와 술은 몸에 해롭다고 하여 중지해버린다. 물론 지금도 계속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더욱더 건강에 대한 모습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산은 무성해지고 있다. 자, 보시면은 그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선 산이라든지 자연들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고요. 도둑은 없어진다. 한때 7, 80년대 가보시면은 우리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여러 가지 소매치기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심지어 휴대폰을 탁자에 놓고 가도 그 어느 누구도 휴대폰을 건들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은 없고 또 모든 무기는 박물관에 갈 수 있다. 물론 일부 중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곳에 전쟁이 여전히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생명의 비밀은 아직까지도 해결 못한다. 자, 지금 생명의 비밀도 많이 펼쳐지고 있고 여러 가지 주기세포니 DNA 통해 가지고선 점점 여러 가지 건강상 정보가 좋아지고 있죠. 이 당시 70년대 후반 당시에 50년의 미래를 그렸던 주된 컨텐츠들인 겁니다. 즉 집에 대한 부분들, 이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또 자연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 먼 훗날 50년대 비쳤던 이 화백에 대한 생각이었죠. 자, 그러다가 왼쪽,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하얀색 그림 서기 2000년대를 보시면요. 이거는 90년대 후반, 98, 9년대 나왔던 어느 모 신문에 기재됐던 그림이에요. 자, 앞으로 35년은 우리들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자, 수학여행은 어디로? 달나라로 간다. 이미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달나라에 대한 사업들 이미 진행되고 있죠. 또 태양광을 이용한 집들 지금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미 전기를 넘어서 수소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움직이는 도로 무빙워크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전파 신문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들, 거의 지금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자, 90년대 후반에서 지금 본 미래가 저 2020년 후에 지금 거의 모든 기술들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우리가 손쉽게 접목할 수 있는 거죠. 특히요 보시면은 바로 뭡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 부분들, 소형 TV라든지 또 통신, 이 부분들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한 2019년도 정도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은 2050년죠. 이후에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자, 보니까 바로 움직이는 건물. 자, 저 무빙 빌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취향대로 건물의 방향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또 해저주택. 아마 저기 어디죠? 중동이라든지 몰디브 같은 곳은 해저에다가 그런 조그만 그 호텔을 짓고선 그거를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볼 수 있게 해줘. 해저주택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또 자동차로 날아다니는 사람처럼 주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홈밀 시장이라 하는 가정 간편식 시장이 또 발달했죠. 자, 이런 부분들, 또 순간이동에 대한 부분들, 화성으로의 여행들, 자, 거의 지금 점점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모습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의 행성을 떠나서 다른 행성으로 여행 갈 수 있고, 또 그 행성을 통해 가지고선 여러 가지로 또 교류할 수 있는 뭔가 그러한 미래의 상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기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 그리고 여기에 움직이는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적응을 통해 가지고서 점점 삶의 모습들이 발달해 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강의의 내용들이 바로 스마트시티라는 것들은 뭡니까? 도시 자체가 스마트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지능형 도시이고 똑똑한 도시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행태들을 DB화할 수 있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선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뭔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사업인 거고, 이거를 담는 하나의 그릇이 바로 프로테크라고 하는, 프로퍼티 테크놀로지라는 부동산과 기술 접목한,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 그리고 공유경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컷의 그림들이 앞으로 우리의 국토 공간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아마 농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그림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장을 보시면요. 자, 스마트시티의 개념들이 나와요. 자, 스마트시티의 개념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 또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을 말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1, 2, 3차, 그죠? 전기가 발달하고 증기 발달하고 이런 걸 넘어서 이제는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접목된 거죠. 기술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도시 지속 가능성. 자,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이 뭡니까? 환경적인 부분들, 또 과학적인 부분들, 또 그 도시 안에 들어가야겠는 여러 가지 행태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산업 단위로 연결되고, 이런 연결된 걸 통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스마트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마트시티의 구조를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도시에 ICT라든지 빅데이터 등 이런 신기술을 접목한 다음에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동탄 신도시 과거에 UCT라고 불렀어요. UCT에 대한 시범 단지였죠. 자, 유비쿼터스 시티. 자, 이거는 단순히 그 도시의 개념에다가 뭔가 우리가 약간 와이어리스를 접목해서 뭔가 도시에 대한 인프라를 좀 개선해보고, 주로 도시에 관련된 도로라든지 또 뭡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들, 주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ICT를 접목해서 해봤던 것들이에요. 지금은요, 스마트시티로 가서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기반 인프라가 아니라 우리
개인 단위의 주거까지 들어오고 주택까지 들어오고 이 주택을 넘어서 우리 한 개인에 대한 이동의 패턴까지도 분석해주는 그런 형태로 스마트시티로 바뀌어 온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바로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서 구현하고 또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바로 시티 플랫폼, 어반 플랫폼이라고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서비스 계층에서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과 삶의 질을 제고를 위한 바로 서비스 구현과 융복합 발생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 구조도를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이거는 현재 국토부에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있는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온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크게 축들이 바로 교통이라는 축이 하나 있고, 환경이라는 축, 그다음에 생활복지, 경제, 안전, 에너지. 그래서 크게 6가지의 그런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교통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들은 바로 스마트 파킹. 뭐 여기 이 안에는요.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런 주택이라든지 어떤 빌딩을 지으면은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은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비춰주죠. 그래서 뭐 그린 라이트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빈자리다. 또는 심지어 어느 빌딩에 가면요 레이저로 쏴줘요. 들어오면요. 그래서 스마트 파킹을 통해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또 운영 고도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국토부가 있는 행복도시라고 하고 있는 5-2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시범 단지로서 운영해보고 있는 거죠. 그 생활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전기사 없이 자율주행으로 한번 테스트를 현재 해보고 설계하고 있어요. 그만큼 더 바로 자율주행이 앞으로 상용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스마트 신호체계에 대한 교통관리. 자, 이미 지금 각각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권역 단위로, 뭐 서울 단위, 대구 단위, 또 각각의 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묶어가지고선 주로 교통이라든지 방범, 스마트 교통 방범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신호에 대한 부분과 교통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모빌리티. 자, 이거는 하나의 개인 단위로, 차량 주행부터 통해서 차량 주행뿐만이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식으로 해서 각각의 방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혀 도보로 걸을 수 없게끔 뭔가 하나의 비키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단위로 교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환경은요. 바로 상하수도에 대한 수질 관리. 자, 5-2 생활권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은 수자원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에코 델타 시티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그 집집마다 총 53개의 가구가 10년 단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주부터 12월 셋째 주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요. 그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관리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가구 단위로 가정용 정수기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역별로 그 지역별로 정수기를 놓는 거예요. 지에다 묻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공급해주고 또 상하수도관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어때요? 환경에 대한 부분도 저감시켜주는 그런 식으로까지도 수도 관리가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기 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친환경 수자원 이용에 대한 관리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상하수도라든지 대기, 수질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복지는요. 바로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들. 즉,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한 토탈 케어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 홈 네트워크. 자, 지금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들은 이미 이 기능들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점점점 이 기능을 하나의 단지 단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역 단위로 묶어주는, 지역에서 권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이동성도 보장되고 있다는 거죠. 자, 경제는요. 잘 알고 계시는 공유경제, 자, 쉐어드 마켓을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마켓 프라이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체제를 통해 가지고선 각각의 DB들이 하나의 접속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 스마트 에너지 관리, 그다음에 통합 에너지 관리, 그다음에 가스라든지 이런 스마트 그리드의 형태,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통합 플랫폼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교통과 환경, 생활복지, 경제,
안전, 에너지 이 6가지 측면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구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정부의 정책을 좀 보시면요. 자, 특히 혁신 성장을 위해서 스마트 시티 등 신산업 집중에 대한 육성의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8대 혁신 성장 선도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대 혁신 성장 사업들을 보시면은 바로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DNA, 자,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이라는 DNA, 그다음에 핀테크, 자, 이거는 뭡니까? 바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자, 금융이 기술과 엮인 거죠. 자, 우리가 모바일에 갖고 있는 각종 금융기관의 어플들, 이것들이 이제는 광공망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차, 바로 전기, 수소, 자율차,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다음에 스마트팜, 스마트 공장,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대 혁신 성장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분야별 육성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현재 투자들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크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걸 보시면은 스마트 공장은 바로 스마트 제조 혁신, 바이오 헬스는 위로라든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 핀텍은 바로 혁신 활성화 방안들, 미래 자동차는 바로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추진 전략, 스마트팜에 대한 확산 방안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들,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어져서 크게 우리가 각각의 8개의 그런 산업별로 각각의 정부의 주요 대책을 통해 가지고선 이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스마트 시티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바로 스마트 시티 정책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 이전까지는 바로 UCT라고 하는 유비쿼터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구축이 됐죠.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제2기 신도시랑 행복도시, 혁신도시들이 지정됨으로써 점점 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이런 ICT 기반의 구축 사업들이 결합되어 온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UCT 다음에 바로 이 에코시티, 이제는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이어져 보자라고 해서 UCT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기본 서비스라든지 요소 기술들 통합프로도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2017년까지는 이런 시스템들 연계된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지능화 도시정 시스템들이 이루어지고 바로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바로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서 현재의 이 모든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켜서 바로 신기술이라는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리빙랩, 그다음에 이런 혹시 생생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개념들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 온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바로 국가 시범도시들이 바로 어디예요? 부산이라든지 회전같이 시범도시에 조성이 되었고, 이런 것들 점점점 스마트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산업과의 선택을 연결시키는 그런 다양한 정책의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발전 단계를 보시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현재 그런 3단계는 바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다. 지금 현재 국토부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도 각각의 지역별로 그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선 거버넌스 통해 가지고선 주민 스스로가 한번 문제의 의식들을 갖춰보고 이것들을 바로 해당 지자체가 연결시키고 여기에 민간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함께 참여해서 뭔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뭔가의 생태계, 이런 에코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표고요. 자, 그래서 바로 다자간 양방향, 어떠한 수직구 싶은 관계가 아닙니다. 정보의 방향들이 서로 간에 실시간적으로 각각의 플레이어들별로 다자간으로 양방향으로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바로 플랫폼은 폐쇄형을 개방을 함께 접목시키는 확장의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 관련된 법들은 바로 스마트 도시법이라든지, 그다음에 4차 산업에 관련된 추진 전략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서로 간에 협력적인 관계로 구성되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중앙부처는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들을 각 해당 관할 지자체에다가 내려요. 이거를 이 계획들을 수립하라고 내리지만 아직까지는 권장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빠른 지자체들은 이 계획들을 수립하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도시의 변화들이 스마트 도시 시티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이 관련된 것들의 사업들을 더욱더 유치해오고 더욱더 도시의 그런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신도시랑 기존도시를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시범도시라든지 다양한 공모사업 형태로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단언컨대 예상하기에는 과거에 좀 도시가 부족하고 주택이 부족한 시절에 신도시 개발이 우선적이었죠.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산업과 주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오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확산되고 도시에 대한 연담화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낙후가 되고 슬럼화되고 또 다른 도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각각의 이런 슬럼화를 뭔가 재생, 뭔가 리해비테이션 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 개념을 왔고 그 재생에 대한 시범 사업들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이 재생 사업이 누질 사업이 일어나서 넘어온 거죠. 앞으로 그 이후에서는요, 바로 재생을 뛰어넘어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점점 도시는 지능화되고 있고 여기에 더욱더 스마트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30년간은 이런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분야에서 뭔가 연구할 수 있고 뭔가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점점 이 사업들로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변화인 거예요. 자, 뉴딜에서 스마트시티로 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바로 이걸 담는 매개체가 바로 프롭테크라는 거예요. 자, 프롭텍은 자 2019년도 2020년까지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 자, 도시의 성장 단계 접근으로 신규 개발, 도시 운영, 노후 혜택으로 구분해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기존의 도시는 데이터 허브 모델로 또 테마형 특화 단지로서 구분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스마트 도시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바로 통합된 정보 시스템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여기 주요 서비스는 스마트 방범, 스마트 방제,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환경, 스마트 에너지, 그다음에 스마트 시설물 등으로 향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란 거죠. 이미 이 계획을 통해 가지고선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바로 프롭텍이라는 것들이 올해 바로 제1차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계획을 진흥 기획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나왔는데 바로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 및 감정 평가업 등 기존 산업에 대한 달격 규제를 혁신하는 그런 체질로서 개선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동산 서비스들이 하나의 개인한테 뭔가 체험화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소비자의 권역 보호 등 바로 재고 개선을 추진하면서 현재 이 기본 계획들도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과 바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 계획들이 서로 엮여서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시티라는 것들을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더욱더 이런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더욱더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동력원으로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겠죠. 정부에 대한 정책 기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2차 시, 3장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토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들은 타운 챌린지, 시티 챌린지, 그다음에 캠퍼스 챌린지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바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통과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4차 산업 신기술이라고 하고 있는 AI, IoT,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바로 스마트 솔루션, 그다음에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지역과 민간 주도의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바로 캠첼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자, 대학이 주관하고 기업가, 지자체가 참여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캠퍼스와 인근 상가라든지 또는 도심에서 실험하고 회사 기업 창업 등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바로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들을 말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타운 챌린지는요, 시민 참여 리빙앱들 운영을 통해서 주민과 지역 주도로 교통과 환경 등 바로 지역 특화 스마트 솔루션을 제안받아 진행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바로 캠첼 2021년도 사업 중에서 바로 8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고 저희는 바로 공주대학교 컨소로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주대학교 스마트된 사업단으로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운 챌린지는 4개 도시들이 선정이 되고 있고 이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제가 소속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예산 캠퍼스에 들어오는 저 입구에서 좌측을 보시면은 이렇게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컨셉과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까? 자, 기본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군 단위의 대학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도농이 복합되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낙후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또 군 단위의 이런 시골로 갈수록 뭔가 이 나무들이 있고 과거에 어르신들,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전원일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원일기를 보시면은 그 농촌이 나오고 그 농촌 안에서 어떠한 큰 나무 안에 큰 평상들이 있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뭐 수박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또 담소도 나누고 이런 광경들을 우리가 시골에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느티나무라는 곳은 여기 보시면 평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 느티나무라는 곳은 뭔가 이 마을의 사람들을 이리로 집합시켜주거나 또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고 또 이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거나 외지인들이 들어올 때 뭔가 이 안에서 방법을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골 단위에서의 이러한 느티나무 아래 큰 평상들은 뭔가 마을 사람도 연결해 주지만 외지인도 찾아내 줄 수 있고 외지인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모든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뭔가 일련의 하나의 그런 교류 장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면은 이러한 스마트 시티라는 기술들이 지방의 중소도시 또는 지방의 군소도시로 갈수록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이 부분들을, 이 기술들을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런 기술에 대한 체험도를 높여줄 수 있을까?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잡은 게 바로 스마트 베뉴라고 하는 바로 스마트 느티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에 대한 전파, 뭔가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보시면 쭉 여기서 좀만 바로 한 50m만 가면 바로 학교 교문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걸 컨셉으로 우리가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시티 사업들은 바로 대도시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었어요. 바로 대도시와 차별화되고 있는 지방 소도시 또는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그런 도시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이에 관련된 맞춤형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보자 라는 취지로다가 저희들이 바로 느티나무 아래 평상 이런 컨셉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런 것들을 지방 중소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한 쟁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의 상황으로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 뭐 고령화 문제들은 지방으로 갈수록 엄청난 수준이겠죠. 그죠? 특히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고령화는 뭐 거의 절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대도시라든지 이런 도시에 비해서 군 단위 도시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해요? 바로 스마트 격차,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자, 스마트 기술을 접할 수 있거나 이런 서비스를 접목하는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온 젊은 청년들이 그죠? 어디로? 큰 도시로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관련된 인프라가 적고 또 산업 기반이 적기 때문에 점점점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인구 순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청년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젊은 층 이탈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빈집과 빈상가, 그죠? 도시의 슬럼화 이런 증가로 바로 도시 공간도 비효율화되고 있다는 거죠. 크게 지방 중소도시, 지방 소도시가 이 4가지에 대한 도시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4가지를 어떠한 키워드로 한번 저희가 분류해 볼까 해서 각각의 이슈들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죠? 만성 질환이라든지 대사 관리, 자,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에 관련된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기 위한 이런 식사에 대한 지원들. 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공동의 문화 공간도 점점 주어지고 있고, 또 스마트 격차를 좀 더 감소할 수 있는 뭔가 개인 방송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뭐 청소년들을 위한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는 뭡니까? 바로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공부방, 세티드, 방범에 대한 스마트 방범, 그 다음에 대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혹한혹소에 관련된 피난처, 뭔가 쉴 수 있는 하나의 공간들, 그 다음에 빈집이라든지 마을 커뮤니티, 또 지역도시에 관련된 부분들, 제일 중요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러한 이슈 키워드들이 바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각각 키워드들을 뭔가 솔루션 형태로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6가지의 형태로 솔루션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동 문화에 대한 공간, 스마트 교육 지원, 스마트 방범과 안전, 스마트 피난처, 헬스케어, 스마트 정보광장 6가지 솔루션들을 저희가 담아봤고, 그렇다면 이러한 솔루션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 바로 스마트 베뉴다라고 저희들이 네이밍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은 그 갖고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 평상, 자, 이게 하나의 베뉴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여기가 바로 스마트 ICT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스마트 기술을 향유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선 뭔가 그 지역이 스마트화 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스마트 베뉴로 저희가 담아본 거죠. 그래서 크게 2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지역 거점 모형인 거예요. 지방 중소도시가 갖고 있는, 즉 지자체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들, 또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일정한 공간들을 우리가 스마트 베뉴를 구축해서 운영해보고,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단계. 자, 그 다음에 2단계는요, 확산 거점이에요. 자, 현재 저희 컨소가 저 예산군이 들어와 있고, 지자체는 예산군, 또 권역공기업으로서 충남개발공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충남개발공사가 충남도에 짓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 자, 이거는 현재 국무총리도 다녀갈 정도로 현재 상당히 이슈화된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아산시 배방에 있는 더 행복한 주택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다 저희들이 스마트 베뉴를 구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통해 가지고선 지역 공기업은, 권역 공기업은 점점점 도 차원에서 짓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을 통해 가지고선 스마트 베뉴를 확산시키고, 이를 LH라든지 SH 등, 즉 점점 수도권이라든지 전국 단위 이런 기업들에게 이러한 솔루션들을 제공했고, 뭔가 판매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를 통해 가지고 점점 전국화될 수 있는 그런 확산의 거점 모델로서 저희들이 현재 구성하고 있고요. 따라서 바로 고도화된 스마트 베뉴 사업들을 충남을 넘어서 전체 전국 단위로 스마트 베뉴를 확산하고자 그런 사업들을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 목표는 지방 소도시 또는 중소도시 갖고 있는 도시 문제와 지역 현안들 해결을 위한 바로 혁신적인 솔루션과 실증과 이런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대학의 지식과 인프라, 정부와 민간의 혁신, 시너지를 통합한 창업과 신규 일자리. 자, 저희들이 스마트 베뉴에 대한 현재 이 교육 사업도 바로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컨텐츠를 담은 교육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서비스 코디라고 하고 있는 스마트 베뉴가 점점점 고도화되고 확산돼 가면은요, 공간이 하나 생겨나요. 그럼 어때요? 여기를 관리하고 교육시킬 전문 코디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전문 코디들이 점점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뭔가 하나의 산업군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창업과 일자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저희들이 연계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웅진코웨이가 처음에 만들 때, 그죠? 2달마다 3달마다 각 가정에 있는 정수기들을 웅진코디가 관리해주죠. 이제는 뭡니까? 하나의 정수기 산업에서 거기에 이어지는 고용 창출이 커진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충남형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을 넘어서 지방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생태 구축하고 이를 전국 단위에 대한 그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저희들이 당차 한 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그런 그림으로서, 배너로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앞서 했던 6가지의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선 우리가 스마트 베뉴를 구축해서, 그죠? 여기 보시면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서 모여서 이런 스마트 시티 기술들을 행위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그렇죠? 지역의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과 인구 유입을 유인시키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들을 이루어지는 뭔가의 그런 생태계를 한번 저희들이 스마트 베뉴라는 이름하에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구현 기술들을 보시면요, 크게 각각의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있는데, 자, 솔루션을 보시면은 스마트 헬스케어, 방범, 피난처, 콘텐츠 제작과 교육 지원, 스마트 정보 광장, 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기술들로 보면은 엣지 컴퓨팅 기술과 AI, IoT, 플랫폼 개발, 그다음에 AI 기반의 영상 분석과 통해서 여러 가지 센서 처리를 되고요. 그다음에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통합 플랫폼도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정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서로 연동돼 가지고 각각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제공되고, 여기서 데이터들이 분석이 이루어지고 점점 우리가 이 베뉴를 통해 가지고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술들이 구현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맨 우측에 보시면은 바로 스마트 베뉴라고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 안에서 바로 공동의 문안과 스마트 헬스, 스마트 피난처, 방범들이 실시간으로 구성되고 있고, 집부터를 통해 가지고선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다양들도 우리가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베뉴 구현 기술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그래서 크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실증 대상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대 예산급에 속한 예산군이 현재 유휴부지를 제공했고, 이 유휴부지에서 현재 예산 문화원을 통해 가지고선 스마트 베뉴 공간들이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충남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아산시 배방에 있는 더 행복한 주택 단지에서 커뮤니티 시설 안에 바로 베뉴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예산군과 아산시 이 두 가지의 실증 사업지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크게 이 사업은 이제 2차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가 스마트 베뉴 두 개를 타입을 완공을 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1년 동안은 이 사업에 대한 고도화랑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특히 이 사업은 크게 바로 이 공간과 공간 데이터에 대한 수집 유계들을 가지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동구라든지 완주가 하고 있는 스마트 정류장들이 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스마트 정류장에 오면은 버스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잠깐 쉴 수 있고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의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은 철저히 공공 데이터란 거죠. 민간 데이터로 활용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법적 사항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베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공공과 민간이 베뉴 안에 들어오면 하나의 그레이존을 통해 가서 민간의 데이터들도 공공에 연결시켜주는 뭔가 데이터의 수집과 확장을 더욱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레이존을 통해 가지고선 기존의 이런 개인 공간과 즉 프라이빗 스페이스랑 퍼블릭 스페이스를 넘어서는 바로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코디를 양성해서 바로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 베뉴 구현을 통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문 인력들 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라는 의미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을 서로 이어주고 끊임없이 뭔가 계속해서 개선된 서비스를 저희들이 발굴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라든지 이런 만족도 평가를 위해서 바로 리빙랩들을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업의 혁신성을 보시면요, 크게 6개 측면에서 저희가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술로 서비스를 다양화시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레이즈를 통해 가지고선 과거에 이런 공공 데이터들을 민간화시켜주고, 이 민간화시킨 데이터들을 뭔가 응용하고 발굴할 뭔가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확장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국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연결시켜서 바로 공공의 데이터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응용 솔루션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선 각각의 그런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지역 특성 맞춤형, 그 지역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왜 거버넌스랑 림 통해 가지고서 점점점 그 지역에 맞춤형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들이 현재 발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의 혁신성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은 기존에 7개 서비스별로 기존 사업과 다른 특산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헬스케어 측면에서는 저 주민들이 함께 이 서비스를 공유하고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요. 공유하고 향후 지자체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원격 수업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서포트를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공동생활 편의 같은 경우에는 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저 영화라든지 뭐 부족한 여러 가지 문화생활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로컬 코드를 통해 가지고선 지역의 현안 부분들 또 그 지역에 갖고 있는 파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CCTV를 넘어서 이제 AI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선 여러 가지 위험 사항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방범할 수 있는 효과들을 증대할 수 있겠고요. 자, 기존의 스마트 정류장에서는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안에서 그죠? 여러 가지 기후 대응 변 서비스를 늘릴 수 있고 각종 정보를 통해 가지고선 지역에 갖고 있는 이런 부동산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베뉴 서비스 코드를 통해 가지고선 그 거버넌스라든지 리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형 형태들을 함께 공급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크게 7개 서비스별로 우리 사업은 여러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 운영 관리는요, 두 가지 스마트 베뉴가 예산군과 충남개발에서 이 스마트 베뉴가 기속이 돼요. 그럼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지자체랑 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이 안에서 저희들이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주대학교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연구기관이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리빙랩과 거버넌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저희 주관기관인 공주대학교 하고요. 예산군은 관련 사업부지랑 관련 공간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제공해 줬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역 주민을 연결시키는 그런 확산형으로 가고 있고, 충남개발공사는 배방에 짓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에다가 공간을 제공해 줬고, 이후에 보다 더 확산형 모델로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설계랑 기획과 시공을 맡은 아키큐 플러스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향후 보다 나아지고 있는 서비스 개발들을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앞으로 이 사업들을 뭔가 좀 비행화 시켜서 더욱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퍼스트 마일은 ICT 기술과 솔루션의 제공들 이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향후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콘솔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유기적으로 협력적으로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공구 사업 추진과의 연계성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스마트 도시 조명 계획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바로 국가가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프로그램과 이 사업도 연계됩니다. 따라서 스마트 밴은 도시 공간 쪽으로 개인 공간과 실내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데이터 허브의 역할을 하면과 동시에 지자체에 대한 스마트 시티 데이터를 수집하여 바로 국가 정보 스마트 시티 통합 프로그램과 연결시킨 다음에 각각의 지역에서 요구하는 바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 효과를 보시면요. 자, 스마트 시티 제공 영역과 기술 발전, 일자 창출 3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방 중소도시, 소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고, 특히 공동 대응 체계랑 바로 주민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제시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기술을 뭔가 실증화하고 고도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도시 서비스 발굴 제공을 했고요. 특히 국토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AI 스마트 하우징 연구랑 이 사업과 연결시켜가지고서 각각의 도시 단위의 연구들을 뭔가 베뉴 단위로 끌고 와서 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응용 영역들을 확대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지고 신규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더욱더 신규 산업들이 확장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스마트 시티 제공력이 확대되고 있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마지막에 일자리가 더욱더 창출해주는 그런 기대 효과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개의 타입의 베뉴를 통해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과 확산 거점, 그래서 충남도를 넘어서 이제 전국 단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베뉴 사업으로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4장 스마트시티의 기본 전제 리빙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은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개념이에요.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제는 접목되어 있고 많이 녹아져 들어온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MIT의 윌리엄 위첼 교수가 자, 이번 건축 설계를 하신 분인데 자, ICT에 최적화된 미래 주택을 설계하면서 이 개념을 보다 수면 위로 끌고 오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도시개발과 건설개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을 관찰하고 또 피드백하고 분석하고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주택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공간을 잘 꾸밀 수 있을까, 이런 식에 대한 연구랑 방법들을 해온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사용자의 일상적 환경과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실험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빙 레버토리 또는 리빙 레버토리, 줄여서 리빙 랩. 이제는 실험실, 연구실이 우리 현실 세계, 바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공급자 주도의 그런 상품 개발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공급자는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그냥 팔렸어요. 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건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공급자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급자들은 더욱더 심한 경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비자들과 함께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제품 개발에 소비자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리빙랩에 대한 단계별 시청호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바로 우리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개념들은요.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시흥시의 스마트시티 그 홈페이지 제가 갖고 온 내용들인데 리빙랩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도시개발과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을 말한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상의 실험실로부터 공공, 기업, 시민, 다양한 사회주체가 바로 혁신의 주체로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 그래서 바로 사용자 주도형 혁신 플랫폼이 바로 리빙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맨 오른쪽 보시면요, 바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리빙랩에 대한 구성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퍼블릭, 공공의 개념, 공공, 위저, 사용자, 개인이에요. 아카데미아, 연구원, 또 학계, 자, 그 다음에 펌스, 민간 기업들이 이너 리얼 월드, 현실 세계에서 바로 이미징 테크놀로지, 바로 부각되고 있는 기술들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고 뭔가의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물에서 나오는 하나의 플랫폼이 바로 리빙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빙랩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은 바로 개발 초기부터 사용자가 참여해서 필요와 개발 방향 주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크게 학문적 형태랑 다양한 정의로서 우리가 리빙랩이 우리가 구성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크게 보시면은 학문의 개념으로서는 바로 모형과 연구 구조로 우리가 분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와 하나의 그런 메소로지 모델로서 우리가 이루어져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리빙랩 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과 관련된 환경, 시스템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에 다양한 정의들이 이루어지고 왔는데요. 궁극적으로 최종 사용자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서 혁신 활동을 추진해가는 바로 새로운 혁신 모델의 형태, 그 다음에 생활 공동체와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사용자 참여와 함께 공동으로 코크리에이션하는 하나의 혁신 과정으로서 이루어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주도형, 바로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바로 리빙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스마트시티를 갖고 오면은 바로 도시와 학교, 아파트와 같은 바로 생활 세계에서 사용자와 함께 산학연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수행하는 바로 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에 입각한 혁신 모델. 자, 공공과 민간과 시민, 그 다음에 이 모든 분들이 하나의 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진 게 바로 리빙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리빙랩은요, 사용자 참여를 넘어서서 이제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적용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행태계로서 공공과 민간 사용자의 협력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과정과 연구가 공존 형태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방식에 대한 메소로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그 다음에 스테이트 게이트 프로세스, 디자인 싱킹, 그 다음에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로 봤고요. 이런 네 가지 형태에 대한 그런 메소로지는 우리가 경영학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의 방법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방법론 분석을 했고요. 이제는 뭐다? 사용자의 필요사항과 요구사항들을 요구를 파악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져 있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바로 결과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서 바로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 현장 연구, 그다음에 컨텐츠럴 디자인, 그다음에 유저 컨텐츠럴 디자인, 그다음에 파트너십 디자인, 그다음에 엠퍼식, 그죠? 공감까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로 이모셔널, 감정까지 이어지는. 자, 그래서 크게 참여 유도하는 네 가지 방법과 그다음에 뭔가 현장이라든지 또 어떤 맥락, 또 사용자에 대한 동기부여, 공감, 참여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추가적으로 더욱더 다양하게 리빙랩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리빙랩은 뭐니까 여러분들 관찰해서 이제는 함께 창조하는 코크리에이션 하는 형태로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와 발굴과 검증에 대한 그런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참여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혁신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차별화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과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바로 사용자에 대한 그런 가치 증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놓여지는 여러 가지 측면의 부분들을 다양한 그런 뭔가 새로운 메소로지를 가지고서 한번 작용해보고 이를 통해 가지고선 궁극적으로 바로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 혁신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리빙랩은 바로 소비자의 변화와 그다음에 과학과 기술의 발달, ICT 접목, 그래서 산업의 범위와 시간의 변화들이 더욱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리빙랩에 대한 개념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바로 개발과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바로 사용자에 대한 가치들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자, 그래서 바로 리빙랩은 리빙랩을 기초로 시민과 민간 공공 파트너십 체계는 바로 도시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적 고도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활발한 시민 참여,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생활 속 실행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메소드들이 접목을 이루어지는 거죠. 이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함께 코크리에이션 되는, 즉 공동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5가지 축으로 바로 리빙랩에 대한 가치 증대가 확장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리빙랩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리빙랩은 단기간 진행되는 일회성, 단편적 사업을 그치지 않고 리빙랩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 지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도시 혁신의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선순환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리빙랩을 통해서 사회적 공유 가치를 발굴하고 이것들이 바로 어번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온다는 거죠. 이게 가장 리빙랩의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유형은 크게 뭐 기업 주도형이 있고, 지자체 주도형이 있고, 연구기 주도형이 있고, 사주 주도형 4가지 형태로 리빙랩의 형태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자, 국내 리빙랩의 해당을 보시면요, 주로 보다 사용자 주도형 수준이 좀 더 이제 부각되고 있고, 초기에는 바로 정부 주도 사업에서 리빙랩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러이러한 지역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뭔가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각각의 전문가들 또 시민 참여단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리빙랩 구성을 해요. 그래서 뭔가의 이런 사회적 공유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꾸는 서울 100일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시민 참여단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서울에 대한 삶들을 좀 더 풍요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요. 또 북촌 리빙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적정 기술들, 뭔가 대체 에너지라든지 적정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해결할까 이런 사항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빙랩은 이제는 실생활까지 접목된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 리빙랩은 바로 사회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빗 밸류,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소셜 밸류, 사회적인 가치가 더욱더 커야지만 바로 리빙랩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사회혁신 도구로서 리빙랩에 대한 유용성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요소랑 새로운 방식들을 조합시키고 이에 관련된 경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행사에 대한 참여랑 또 긴밀한 협력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현실적인 그런 혁신의 현실화 과정을 바로 부분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참여자들이 관여가 되고 이를 통해서 리빙랩을 통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바로 리빙랩은 사회혁신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위크드 프로그램, 바로 사회적 난제가 더욱더 대두될수록 더욱더 리빙랩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관련된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볼게요. 자, 바로 사회혁신 도구로서의 바로 공동 창조에 대한 가능성. 자, 리빙랩의 한계는요, 논리적인 근거, 방법론들의 결합들이 상당히 좀 약간 사각성도 결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점점점 연구의 영역에서 확대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메소드들이 더욱더 더 팬시해지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사회적 차원으로 이슈를 통해 가지고 도출해보고 얘를 바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 검증을 통해서 사업화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 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원과 지식에 대한 그런 공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참여와 조정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리빙랩은 바로 공동 창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지속 가능한 이슈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술, 아이디어, 도출과 개발, 또 제품의 구현과 시장 진입에 대한 사회 간극들. 우리가 이 간극들이 존재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 아이디어랑 개발을 해더라도 저 소유자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간극이 좀 존재하겠죠. 바로 캐즘이라 하는데 이 간극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좁혀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해서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주도하는 혁신 공간을 만들고 사용자 주도형 그런 방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리빙랩을 보시면요, 크게 리빙랩은 유럽 코어랩이랑 또 인놀에서 그다음에 일본 리빙랩과 국내 리빙랩 보시면요, 크게 키워드들은 바로 개방성과 사용자, 실생활, 연속성 네 가지 차원에서 놓고 볼 수가 있고, 각각의 리빙랩을 누가 주도하고 어떤 역할 하나를 따라가지고 조금씩 키워드들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좀 더 달라지고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놓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리빙랩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요 하나의 그림으로 리빙랩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맨 위에 보시면은 유저 인발먼트가 있어요. 사용자에 대한 관여도인데요. 자, 이 인스트루먼트부터 보시면은 메인스트림까지 가면요, 관여도에 대한 정도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초기에 어떤 신제품이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초기에 그 제품에 있어서 그죠? 뭐 쉽게 말해서 그 제품에 대한 기술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더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얼리 어댑터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거의 초기의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신속하게 접목하고 싶은 사람들, 그 이후에 이 제품들이 홍보가 되고 구전 효과가 생기면서 얼리 메이저리티, 일반적인 단계로 대중들이 아는 단계로 가고 그 위에는 메인스트림 유저,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제품으로 가겠죠. 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투지폰에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화면을 대고서 뭐 터치가 되고 해요.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 근데 초기부터 그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품을 구입하고 쓰겠죠.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 주고.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관여도라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단계로 우리가 제품을 받아들인다는 거겠죠. 인식의 정도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액션 스페이스 포 리빙랩. 자, 리빙랩에 관련된 그런 액션 스페이스. 자, 어떠한 뭐 행동에 대한 그런 공간을 보시면요, 리빙랩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User Driven Open Innovation involving all relevant players of the value network. 자, 가치 사슬 안에서 그죠? 모든 relevant 플레이어, 관여하고자 하는 모든 관여된 그런 참여 주체들을 포함한 바로 사용자 기반 개방형 이노베이션, 혁신 체계, 생태계를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펀더멘털 리서치, 기본적인 연구 영역과 어플라이 리서치, 응용 연구 영역, 데몬스트레이션 프라이팅, 어떤 실증에 대한 영역들, 그다음에 서비스 앤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제품 개발의 영역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저 인벨먼트를 따라 가지고선 각각의 단계들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들은 바로 비즈니스, 민간과 시티즌, 시민, 개인, 가버먼트, 정부가 함께 파트너십의 형태로, 우리가 앞서 PPP 했죠. 퍼블릭, 프라이빗, 시티즌, 파트너십죠. 그래서 민간과 그다음에 시티즌, 시민과 정부들이 함께 파트너십, 뭔가 이런 형태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보시면은 자, 퍼블릭 앤 프라이빗 리서치 펀딩. 자,
민간과 공공에 관련된 연구에 대한 그런 펀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이 부분들은 자본시장 안에서의 부분들인 거예요. 어떤 제품이 개발이 되면요. 그다음에 시드머니, 어떤 부분들, 벤처 캐피탈, 인더스트리 뱅크. 자, 이 안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바로 캐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데 캐즘이라는 말은 지질학에서 말하는 어떠한 지표면과 어떤 지표면과 어떤 뭐죠? 지표면과 지표면 사이에 지지 사이에 하나의 이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단계가 바로 프리 커머셜 갭이라는 거예요. 사전, 즉 상업화, 커머셜화, 상업화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에 이루어지는 이전의 단계들. 자, 쉽게 말해서 자, 김치 냉장고를 처음 만든 곳이 어딘가요? 바로 위니아죠. 딤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냉장고만 있었어요. 그죠? 냉장고도 냉동칸, 냉장칸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갈수록 겨울이 되면은 그죠? 어떻게 해요? 저 마당에다가 김치독을 붓고선 김치를 좀 시원하게 보관을 해요. 왜? 덜 상하, 시게 하는 정도를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동생활 공간인 아파트로 갈수록 김장독을 담글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뭔가 김치만 담글 수 있는 김치 냉장고를 개발해보자 해서 우리가 만도라고 하고 있는 지금 뭡니까? 바로 만도 공조라고 하고 있는 아마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 기업이 한번 고안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할 때, 자, 특정 지역에 있는 주부들을 체험단으로 함께 참여 연구소 기준으로 함께 고려를 하고 이 제품을 만들고 나서 출시하기 전에도 또 서너 달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김치 냉장고에 대한 그런 구전 효과도 한번 일으켜보고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뭔가에 소비자가 이식하는 정도에 대한 간극들을 어떻게 해요? 좁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캐즘 마케팅은 바로 이건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어떻게 해요? 소비자가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미 소비자한테 체험을 시켜주고 함께 제품 개발자가 함께 들어와서 함께 이런 감각들을 좁혀가고자 하는 게 바로 캐즘 마케팅. 그래서 링랩도 바로 이 캐즘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좁혀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리빙랩에 대한 스트럭처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리빙랩 운영 과정을 보시면요. 가계부 하고 있는 내용들 제가 한번 갖고 와봤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주로 바로 다양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배치로서 하고 있고 주로 바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리빙랩에 대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ICT, IoT, AI, 빅데이터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더해지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실험실로서 이것들이 도시 전체 사용자 시민 과학기술 영역을 확대되고 사회 모든 분야로 바로 그 범위와 대상이 더욱더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사회 문제를 정의를 위한 정의자상 및 여기서 바로 NPD라고 하고 있는 자, 너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게 이제 시장의 형태를 놓고 프로세스 1은 기존 시장, 현재의 시장 2는 그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향후 미래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기존 시장에서는 NPD 바로 신제품 개발 과정인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USP가 상당히 필요했어요. 자, USP가 뭐냐면요. Unique Selling Propositioning. 자, 제품이 가지는 특성을 가치화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주로 경쟁 시장에서의 기능적 차별화. 다시 말해서 기능이 좋을수록 바로 차별화가 되고 이게 바로 마케팅이 된 거예요. 초기에 기존 시장에서는요. 다시 말해서 기능이 좋은 것만 개발하면 어떻게 해요? 소비자에게 제품을 쉽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바로 바로 공급자 관점에서 그 본거겠죠. 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현재처럼 프로세스 넘어와요. 이때는 뭐가 중요하다? 바로 UPP가 중요한 거예요. UPP가 뭐냐? 바로 Unique Positioning Proposition. 자, 바로 제품 자체가 아닌 상품 시장을 구체화하여 차별하고 시장의 점유한 형태로 사용하고자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들을 말한 거예요. 자, 사용자의 요구 수준, 사용자의 체험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향후 미래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단계에 왔다고 보면 되겠죠. UXP 바로 Unique Experience Propositioning 바로 사용자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뭡니까? 주택도 살아보고 쓸 수 있고 제품도 한번 써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용자의 경험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앞으로 신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UXP의 관점이 중요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과 린 스타트업은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던 부분인 거예요. 디자인 싱킹은 주로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해서 기술 비즈니스 전략 요구 충족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 주로 디자인에서의 감수성과 작업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떠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고 이거를 개념화시키고 또 실행하는 단계들. 자, 린 스타트업은 뭐다?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조직원에게 참여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구하고 아이디어, 제품, 데이터 구축, 측정, 학습이라는 단계를 통해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과정들. 자, 린 스타트업은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서서 땅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튀어나올 수가 없겠죠. 자,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도움발 닫기, 자세를 45도 정도로 구부려주고 그 뒤에, 발꿈치 뒤에는 도움발 닫기 공조. 그래서 권총이 빵 올리면 바로 확 튀어나가죠. 자, 다시 말해서 그런 거예요. 린, 꾸준하게 있다가 바로 출발하는 거죠. 왜?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다음에 얘를 바로 제품 개발에다가 바로 실시간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품을 버전업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웹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죠. 바로 뭐다? 린 스타트업이라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리빙랩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해 강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PP에 대한 부분들 있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사용자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리빙랩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용자랑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기획 단계나 운영 단계, 평가를 확산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사례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한 사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랄비 칫솔을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칫솔을 만드는 기업이죠. 자, 과거의 칫솔들은요, 주로 성인 사용자 위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인 사용자 칫솔 쓰려면요, 칫솔 모두 두툼하고 길이도 크고 손잡이도 불편했겠죠. 그래서 오랄비는 어떻게 해요? 어린이를 위한 전용 칫솔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디자인 싱킹 과정을 겪은 거죠. 사용자의 경험과 요즘 문제점을 찾는 관찰과 사용의 행태들을 발견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칫솔을 잡고 어떤 각도로 잡고 어떻게 일을 하고 아이들의 체는 어떠한지. 그래서 바로 오랄비 어린이 전용 칫솔이 개발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디자인 싱킹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에는요, 아쿠아덕트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가나라든지 뭐 콩고 같은 이런 저개발 국가 이런 나라에 가면요, 어떻게 해요? 주로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생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겠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서 또 오염된 조그만 웅덩이라든지 저수지에서 물을 길러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제협력기구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어떠한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해 보면요, 아이들이 집에서 물을 기르는 곳까지 가는 그런 운송에 대한 부분들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수를 길러서 저 물통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페달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정수가 되는. 그래서 운송과 정수 두 가지를 하나의 아쿠아덕트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들, 바로 사회 문제 해결형에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빈민국 식수위생과 운송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물과 관련된 질병은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또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수마일 떨어진 곳까지 물통을 들고 가서 해고오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바로 이 부분들을 아프리카에 공급을 해준 거죠. 그래서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빙랩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사회혁신을 일으키는,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리빙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흥시 스마트시티 사업이 리빙랩에 관련된 시범 사업으로서, 시범 도시로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시흥시 리빙랩 홈페이지에 갖고 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 그래서 2018년도 7월에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 도시로서 시흥시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현재 내년까지 2026까지 데이터 기반의 리빙랩 구축해서 혁신 성장 모델로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랑 시흥시, 연구기관이 함께 환경과 에너지, 생활복지 분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의 중심이 되어 시흥의 삶을 바꾸는 그런 혁신과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흥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바로 환경과 에너지, 복지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리빙랩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 중심의 기술, 도시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사회랑 시민철 도시 네 가지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선 현재 시흥시를 리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기술 혁신과 비술 창출이나 리뷰의 실증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기업들이 저 시흥시부터 포함해서 민간 또 공기업, 뭐 의료기구, 저 의료기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대학까지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리빙랩 형 실증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의 특정 지역에서 리빙랩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환경과 에너지, 생활복지 이 세 가지 측면의 데이터들이 시티랩 센터, 시흥시 시티랩 센터를 통해 가지고선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이루어지고 간략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과 서비스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성과가 이루어지고 이 성과들이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발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체계 형태로 그런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 에너지에 대한 리빙랩의 형태들, 그래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1200호에 대한 그런 공동주택을 실증을 시켜서 각각의 에너지 실험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시와 산단에 있는 5개소에 대한 부분들도 또 에너지 사업에 대한 효율을 해보고, 그래서 얘네들을 국가 포털과 연결시켜가지고선 에너지에 대한 실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서울시,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이제 연계가 돼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데이터 허브는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환경과 에너지, 복지 분야, 교통 등 실시간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공공경망 데이터랑 또 시흥시 외에 타 도시의 스마트 통합과 데이터도 연결이 되고 있고, 또 민간 데이터들을 협조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안전, 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공모라든지 교통 이 모든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선 우리가 각각의 사용자 중심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데이터 허브 플랫폼도 구성하고 있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혁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 바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묶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공통 기능과 도메인을 입장시키고 또 혁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 바로 비즈니스 뭔가 이런 도메인 융합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공간정보 관련 데이터 관리랑 분석 시각화 기능을 연계시키고 이를 확장한 다음에 바로 공간정보 레이어 기반의 도메인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흥시에 관련된 제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한 뭐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스마트시티 프로테크 어떻게 본다면은 ICT라는 뭔가의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가지고선 뭔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또 이러한 산업을 통해 가지고선 도시의 공간 구조를 바꾸고 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인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선 사용자 주도, 사용자들이 모든 분야의 인간관계를 참여해서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사전 난제 해결을 통해서 뭔가 공동 창조를 이루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뭡니까? 자, 또 한편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발달할수록 뭔가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과거에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근로자들이 점점 뭘로 기계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실업화가 되고 고용을 잃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이 정말 100% 상용화되면요,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이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들에 대한 일거리, 직장,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스마트시티라든지 프로텍은 기술 기반의 도시 공간 구조를 바꾸는 하나의 형태인 거예요. 하나의 플랫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간의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게 큰 관건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8세기 말에 산업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진행된 중에서 영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기계 파괴 운동을 말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발전하면서 방직업과 양모산업 등에 대한 종사하던 그런 노동자들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저 기계를 가서 때려 부시면은 내가 다시 일자리를 얻지 않을까 해서 기계를 우리가 파괴하는 운동이었죠. 자, 일각에 뭐 부동산 쪽에서 중개라든지 간평도 점점 웹을 개발하고 어플이 좋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중개가 그냥 실시간으로 휴대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개업자들, 또 감정평가사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산업의 기술의 발달과 고용에 대한 형태들을 더욱더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교훈을 바로 러다이트 운동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산업군을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저렇게 새롭게 이루어지는 기계들, 그죠? 기계화의 부분들을 내가 개발해주는 인력이 되면 되겠죠. 급속도로 발전하고자 하는 산업의 형태에서 그 산업에 원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식사항들을 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습득한 다음에 더욱더 그거에 내가 기여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욱더 내가 더욱더 그 혁신하고 뭔가 그 각광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산업의 주요 인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러다이트 운동을 가지고선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짓까 합니다. 요거는 함께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볼 여러 가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질의가 있으시면